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래도 1등 한 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최고위원들하고는? 그 당헌 당규에 보면요, 네.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아, 어떤 게 있습니까? 당 대표 유고시에 원내대표 그 다음에 득표 최고위원 중에 득표 순위에 따라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유고 네. 그때 승계 1순위 승계.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2004년 2006년이죠. 2006년 여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당 대표에서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26일간인가 김영선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를 승계한 적이 있죠.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원내대표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때는. 원내대표도 승계할 상황이 아니면 원내대표도 그때 선출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유로 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제도 그렇고 어제 세 분이 나란히 카메라 잡혔어요.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우리 최고수석님.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별로. 뭐 혹시 귓속말 같은 거 좀 하던데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사정에 따라서 네. 그 이제 그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발언에서 실로 오랜만에 완전체를 갖춘 지도부가 탄생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는데 이 뜻이 혹시나 전 대표 체제하고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니냐. 근데 이제 라는 해석도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당에 몸을 담았는데요. 지난 20년간 제가 이제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해서 우리 당에 쭉 그 몸을 담고 있었고요. 39살에 국회의원이 돼서 이 당의 그 일원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당 내지 보수 진영이 가슴 아픈 역사가 이제 탄핵 아니겠습니까? 탄핵 이후에 당이 지리멸렬했거든요. 네. 비대위를 계속 거쳐야 했고 그 후에 그 출범한 당 지도부가 한 번은 이제 황교안 대표였고 그 다음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 두 지도 체제가 물론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대로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되고 뭐 최고회의가 구성되고 이 과정은 그 이전에 정상적인 당 지도부가 출범하던 그런 시기 또 이제 뭐 구성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난 2017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 과거와 계속 견뎌볼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탄핵 이후에 황교안, 이준석 대표 체제가 있었는데 불안했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늘 뭐 황교안 전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좀 그 야기하고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더 많은 또 문제를 일으켰죠.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하면서 느낀 이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로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도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수습하는 일에만 주로 매진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완전체로서 출범했다고. 그 완전체가 아마 당정일체 그 표현하고도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당정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여당이고 대통령이 된 당원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야당 시절에 황교안 전 대표 체제나 이준석
전 대표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당정 일체의 필요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당 대표가 원톱인데도 그렇죠. 당 대표 역할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을 했죠. 대통령실에서는 뭐 가뭄의 담비다, 안도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월요일 날 좀 신의 지도부하고 만찬 같은 것도 한다고 만남이 있다고 하기도 네. 하고요. 장례 회동 같은 것도 좀 정례적으로 좀 회동하는 것도 신설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월요일 만찬은 뭐 통보 네. 받았고요. 그리고 정례회동은 아마 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그 만나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도 여당이 되면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출회 회동 네. 같은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이 당의 어떤 협조를 받을 필요도 있고. 예. 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보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도록. 당헌 당규 그런 게 다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규정인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는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적 결사체로서 정권을 쟁취해서 그 정권 즉 권력의 힘으로 정견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당 정치거든요. 그렇다면 정당이 우리가 그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견을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권력 내지 정권이어야 하고 그 정권을 쟁취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협조를 해서 당의 정책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또 당의 협조를 받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무총리 훈령이나 대통령 훈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를 정부 부처에서도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당과 협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데 네. 그렇지만 또 민주당은 뭐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비슷한 비판을. 그 뭐 유승민 의원은 뭐 때가 되면 항상 하시는 분이고 민주당이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 자체가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이고 아마 민주당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뭐 비슷하겠죠. 예, 아마도. 그 상황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말 취지 자체가 혹시나 대통령의 사당 윤석열 사당 뭐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종의 정책 그렇죠. 협조라든가 또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당의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뭐 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우려 내지 비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없는 데다가 사실 뭐 친윤 일색 지도부가 선출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인 82만 명의 유권자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유권자가 선택한 건데 당원들이 선택한 건데 또 하나는 우리 당의 당원 중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입당한 분들이 한 30만 명 되거든요. 그분들은 이번 선거를 처음 해본 분들인데 그분들도 아마 대부분은 우리 당 지지자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느낀 것은 탄핵 이후에 이 당이 그냥 형성된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있던 새누리당이 쪼개지면서 일부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그분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존에 남아있는 과거의 동지들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이런저런 사유로 전부 합류를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당원들이 그 이후에 이준석 그 당대표가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비정상적인 당 운영 방식까지 경험하고 이번에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친윤 지도부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지켜보면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지금 선출된 지도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은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동의하기 않습니다. 어렵다. 예, 그리고 자, 과연 그분이 당대표가 돼서 뭐 어떤 일을 벌였을지 생각하면 저는 뭐 더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거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렇고 낙선한 후보들 보듬는 게 지도부 역할이다 하면서도 이준석께는 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못 가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탄핵 이후에 사실은 몰락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방법은 유일한 전략은 바로 플랫폼 정당이었거든요. 우리 당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 우리 당의 정강 정책 또 우리 당의 노선에 동의하는 분들은 모두 받아들여서 다 올 수 있으면 와라. 예, 예. 제가 늘 주장했던 플랫폼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지까지 우리 당은 모든 인재를 받아들여서 목적지까지 출발시키는 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준석 전 대표 또는 그를 뭐 따랐던 4명의 아바타들을 과연 우리 당의 식구가 아니다 내친다 이것은 저는 그러면 맞지 않다고 보죠. 영구 추방 얘기도 보도가 됐던데. 그래서 아마 그 보도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영구 추방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예. 다만 이준석 그 전 대표 식의 정치는 네. 이 보수 진영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보수 진영 내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은 역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우리 그 인류의 앞길을 가는데도 지침이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함부로 뒤집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주로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별로 없고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그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분이니까 좀 이제 방향 수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공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선에 재공천도 지금 모르겠는데 너무 그 빠른 일을 질문입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네. 저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천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제 소신에는 정말 전혀 변함이 없고요. 우리 당은 항상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공천 때문에 망친다. 공천에서 장난치는 소수의 그 몇 명 때문에 선거를 망친 기억이 뚜렷하거든요. 바로 2020년의 그 선거 당시에도 우리 당은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평가가 있었는데 몇 명의 공천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공천을 그 전행함으로써 결국은 당을 몰락시켰거든요. 심지어 그때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그 김세현 의원은 당을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공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죠. 네. 공천 불안하다 하셨는데 지금 뭐 좀 얘기에 따르면 특히 TK지요. 네. 대구 경북이나 또 부산이나 부울경에 또 검사 출신들 30여 명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요. 이게 소문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 소문이 있는지도 저는 못 들어봤는데 늘 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우리 당이 늘 그 하나의 공식 같은 것이 있는 게요. 총선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교체해야 유권자들이 교체했다고 생각하고 신선한 신상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다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사람을
들여보내려면 결국은 영남 지방에 내려 꽂아야 또 거기가 당선하는 당선되기가 거니까. 쉬우니까 좀 아니 비교적. 보내기만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뭐 부직갱이라도 내세우면 찍어준다는 식의 그런 논리로 중앙 정치권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해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 뭐 우리를 뭐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널 네. 찍어주니까 우리를 정말 무슨 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 이런 자괴감이 들면서도 그래도 또 선거 때 되면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찍어준 것이 지난 20년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 대표성이 몰락하다시피 했어요. 그런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선거가 온당하게 치러지냐면 그런 저 잘못된 공천이 결국은 수도권 선거에도 영향이 망칠 수 미쳐서 있다 이 말씀이네요. 지난번 그 21대 총선이 바로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2020년 선거요. 네. 그래서 그때 대구 경북에서 대거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 결과 수도권 선거는 어땠습니까? 패배를 완전히 했죠. 망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 정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선을 보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또 장재현 원내대표 썰이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철규 사무총장 지금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철규 의원 저는 뭐 굉장히 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하고는 대화도 많이 해본 분인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전략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사무총장이 아니라 뭐 당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저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데 무슨 제약이 있겠느냐. 가장 또 사무부총장까지 역임을 해본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 다른 다른 차원의 분이 될 이야기죠.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거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이야기고. 뽑아 의원들 뽑는 거니까. 그렇죠. 사무총장은 지금 당대표가 임명을 하는 자리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최고위원 되셨는데 저희 여기 정치 넘버 나오실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백수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그러면 계속 나와주시면 너무나 환영을 내 하겠습니다. 직업은 백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